네, 네. 18이 되면 또 우리 사회로 진출하게 되는. 아유, 그러니까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네. 그 아무도 없는 혼자 도와야죠. 고립되지 않도록 네. 저희가 따뜻하게 한번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 모시고 네. 뉴스3 플러스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선프로TV 권순우 팀장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전날 즐거운 아침입니다. 음. 태풍 온대요. 그러니까요. 네. 풍이 추석 때 뭐 흰남충인가 뭔가 뭐였죠 이름이? 뭐였죠? 흰남노. 만남 뭐? 아니 한남충은 아니고 흰남노. 흰남노? 네. 예. 거의 흰남충 충 나와. 하도 제가 대인 게 많아서 하여튼 온다는데 아직 뭐 방향이 딱 우리로 정해지진 않았습니다만 좀 피해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워낙 이제 규모가 좀 크다면서요 이번에. 네, 2003년 태풍 매미하고 비슷한 규모라 그러는데 매미. 그 3일에 제주도가 영향권에 들어가고 하게 네. 되면은 한 4일에는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러니까요. 있어요. 네. 지금 그와 함께 우리 혹한기를 맡고 있는 메모리 가격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뭐 다 이미 인지는 하고 있죠. 메모리 첫 번째 반도체. 뉴스 자연스럽게 이렇게 넘어가는군요. 예, 네, 우리- 메모리 가격. 네, 태풍도 오고 메모리 가격도 떨어지고 우리 또 메모리 가격은 삼성전자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좀 미치는데요. 네. 근데 사실 이게 저는 악재라고만 생각하진 않아요. 우리는 이 메모리 가격 하락이 어느 정도의 속도가 줄어드는 모습들을 계속 모니터링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올라갈 때는 언제 꺾이나를 불안해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렇죠. 하락할 때는 언제 반등할까를 좀 기대를 해보면서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PC용 D램 가격이 한 1% 정도 내렸어요. 그래서 지난해 2020년 12월 31일 이래는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네. 그럼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건 가장 안 좋다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네. 좀 반등을 좀 하겠죠. 제가 어제 그 스마트폰 출하량 줄어들었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잖아요. 네. 이 부분이 이제 스마트폰 노트북이 안 좋으면 D램 수요도 같이 줄게 되는데 이게 서버 같은 경우는 경기 영향을 좀 덜 받기는 해요. 근데 네. 지금 스마트폰 수요, 특히 그 중국발 수요가 되게 안 좋습니다. 중국이 뭐 중국에 대한 인식들이 어떠신지는 그 많은 분들이 중국에 대해서는 약간은 좀 안 좋은 감정들을 가지고 계실 건데 그리고 거기에 뭐 부동산 경기도 안 좋고 뭐 그렇다는 얘기가 그러면 아유 저희가 안 좋구나라고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고 거기서 스마트폰을 안 사면 우리나라 반도체가 잘 안 팔리는 그렇죠. 점들도 함께 좀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D램 고정 가격 같은 경우가 지난해 7월에 4달러로 정점을 찍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아까 가격이 2.8달러 정도니까 굉장히 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그 사실 5월 달까지는 좀 낙폭이 좀 줄어드는 그 바닥을 형성할 거라고 낙폭이 좀 줄어들면서 거기서 좀 반등할 수도 네. 있지 않을까다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오히려 7월 들어서 좀 더 그 가격 하락폭이 좀 더 커졌습니다. 일단 지금 제가 설명드린 가격은 이제 고정 가격인데요. 네. 고정 가격은 이제 기업들 간에 거래하는 가격입니다. 홀세일 가격이라고 네, 봐야죠. 홀세일 가격이고 그리고 현물 가격은 이제 그때 거래되는 가격인데 그러니까 이게 꼭 고정 가격이 현물 가격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지는 할 수는 없지만 현물 가격이 조금 더 선행하는 그러겠죠. 모습을 좀 보여요. 그래서 네. 오늘 말씀드린 고정 가격 같은 경우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업체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예. 왜냐하면 홀세일이 이게 구찌가 사이즈가 큽니다. 네. 그래서 그 현물 가격은 좀 사이즈가 작긴 하지만 좀 선행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서 그 고정 가격은 좀 확인 차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물 가격은 좀 기대감 그렇군요. 차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분기에도 그 트렌드포스 자료인데 그 4분기 D램 가격이 한 10% 정도 더 하락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지금 있고요. D램 가격은 DDR4 가격인 거죠? 예. 말씀해 주시는 게 DDR4 가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DDR5 나오는 거에 의해서 조금 얘는 아닌 것 같다. 얘 지금 사서 얘 뭐 하냐 이런 것 때문에 가격이 좀 떨어지는 요인도 있겠죠, 설마. 예. 그래서 그 정 대표님이 AMD에 전화하신 거 아니에요? 아이고, 제가 뭐 또 다들 예, 편하게 그- 지내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PC용 데스크탑 PC용 그 라이젠 7000 그 드디어 공개를 했습니다. AMD에서. 이게 DDR5 지원하는 CPU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또 정 대표님 전화하니까 야, DDR5 팔아야 되니까 빨리 CPU 출시해라. 그랬더니 리사수 누님이 딱 출시를 했습니다. 내가 출시했잖아요. 예, 그리고서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건 또 인텔인데 인텔이 차세대 CPU를 공개 한 10월 얘기가 좀 중국발로 좀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인텔에도 한번 연락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텔에도 한번 연락드릴까요? 진지하게 계속 얘기하니까 진짜 같네. 그러니까 인텔이 요새 좀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은 게 인텔 주가가 올해 들어 마이너스 40%예요. 예. 뭔가 정 대표님의 따끔한 한마디가 필요합니다. 리사수는 좀 아는데 인텔은 누가 지금 CEO예요?
팩겔싱어. 인텔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거 아니에요? 올드보이들. 예. 예, 그래갖고 팩겔싱어 CEO가 잘해보겠다 그러는데 마이너스 40%. 겔시모 씨.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관련해서 그 디램 가격에 영향을 주신 뉴스가 하나 더 있어서 제가 하나 드리면 미국 IT 업계 구조조정 바람 거세 스타트업 올해 인원 감축만 4만 명 넘어 IT 사실 이런 뉴스가 계속되는 한 제가 볼 때 디램 가격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네. 규모 있는 반등이 어렵지 않겠냐면 이게 사실 인력을 감축한다는 건 사실 서버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뉴스도 굉장히 의미 있게 부정적인 그런 뉴스인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얼마 전에 저희가 또 그 복주식 이벤트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아. 예, 주식 받으신 분들이 지금 감사하다고. 태웅로직스, 동일고, 드림텍. 네, 드림텍, KMW까지. KMW. 예, 한 3만 원 해요 그거. 그러니까 예. 아, 복주식 이벤트 그런 거 참여하셔갖고 3만 원이 어딥니까? 그럼 받아가셔야죠. 한조양은 안 줬나 보지? 한국조선해양은 없었어요. 네, 7개 중에. 정프로 팔아버려서 안 줬구나. 네, 그건 없었습니다. 네. 그래요? 자, 저 이벤트 할 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뉴스 갈까요? 그 고려아연 지분 경쟁 아, 관련한 고려아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려아연이 영풍그룹의 계열사인데요. 네. 그 영풍그룹은 장병희 최기호 창업주가 동업으로 시작을 하면서 두 집안이 좀 공존하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갖고 그 전에 뭐 번갈아 가면서 그룹 회장도 맡고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LG랑 비슷한 스타일이었던 거예요? 그쵸. 그게 LGGS 럭키금성. 네. LGGS 나누기 네, 전 네. LG 같이. 네. 그래갖고 지금 장씨 가문이 영풍하고 전자계열사인 영풍전자, 인터플렉스, 코리아서키트를 가지고 있고 요렇게 장씨 가문. 네. 그리고 최씨 가문이 이제 핵심 계열사인 고려아연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이제 사실과 내용을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는 게 그러니까 내용은 우리가 제 뉴스 보는 TV예요. 사실관계 그러니까 뉴스에서 내용은 뭐 영풍그룹이 계열 분리하는 거 아니냐 아니면 고려아연을 중심으로 해서 지분 경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요게 이게 내용인데 사실 그 사실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사실 팩트는 뭐냐면 고려아연 지분을 코리아서킷하고 HC가 매입을 하더라. 네. 그 얘기가 이제 공시가 된 얘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양해하에서 매입하는 거냐 아니면 그냥 매입하는 거 그게 문제겠지. 그러니까 이제 그 공시가 된 내용을 보고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네. 그쪽에서는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얘기가 좀 나오게 된 거냐면은 이 코리아서키트 같은 경우는 영풍그룹 회장이 장세준 대표가 맡고 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장씨 가문의 회사가 고려아연 지분을 매입하더라. 고려아연은 제가 최 씨가 지금 지배를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HC 같은 경우는 그 장 회장님이 직접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장씨 가문은 전자계열을 가지고 있고 최씨 가문이 고려아연을 지금 경영을 하고 있는데 네. 장씨 가문이 여기서 야금야금 고려아연 주식을 다시 사더라라는 거는 여기서 뭔가 지분 경쟁이 일어나는 게 아닐까. 이건 이렇게 차라리 최씨 가문이 오히려 주식을 더 많이 사서 계열 분리를 하는 게 그 어떤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분리는 이제 할 생각인 거예요, 이 회사는? 분리를 할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 구조상으로 보면 추정이에요? 예, 그러니까 구조상으로 보면 그래요. 근데 그러려면은 그 장씨 가문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최씨 가문이 사야 되는데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그럴 만한 돈을 구하기가 어려워요. 고려아연이. 예. 그래가지고 이제 좀 이상한 동거 형태로 가고 있지만 언젠가는 분리를 하지 않을까라고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구조거든요. 73년째 동업을 하고 있대요 지금. 73년이요? 네, 대단한 집안이지 사실은. 와. 그래서 이게 그러면 서서히 좀 분리되는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여기가 다시 이걸 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혹시 뭐 지분 경쟁을 하려 그러나 아니면 고려아연을 다시 땡겨올라 그러나 뭐 이런 추측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몇 프로인지 혹시 대충 나온 게 있나요? 차트 준비돼 있으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지분 관련돼서. 네, 여기 고려아연 고려아연의 최대 주주가 그 장 회장 쪽 지분이 한 31% 정도 되고요. 적지 않네. 영풍이죠. 장 씨가 지배하는 거니까. 예. 그리고 최 씨 쪽이 한 27%라 고려아연을 경영하고 있는 거는 최 씨지만 지분 자체는 장 씨가 또 많긴 해요. 이게 좀 문제네. 그러니까 이제 최 씨가 장 씨 일가의 지분을 다 사기에는 되게 비쌉니다. 네. 그래가지고 계열 분리를 하긴 해야 되는데 조금 비싸다라는 그러니까 갈등이 있는 그런 회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가문이 번갈아 가면서 되게 사이좋게 했었고 이게 전자계열사들 그 사고했을 때 최 씨 쪽에서도 전혀 반발이 근데 저기 없었어요. 차트에 보면 하나 H2라고 6.55%가 뜬금없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저것 때문에 지금 사단이 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맥락을 또 연결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 씨는 고려아연 쪽 지분을 더 사야 되는데 그게 지금 돈은 좀 마땅치 않은 것 같은 분위기로 이렇게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고려아연이 그 아연 분야 세계 1위 회사입니다. 근데 이게 최근에 트로이카들 원래 재련 회사들은 사실 되게 무겁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서 최근에 트로이카 드라이브라 그래가지고 배터리 소재, 재생에너지, 재활용을 새로운 사업 비전으로 제시를 했어요. 그러면서 야 그 무겁게 기존에 있는 업무를 주로 하는 걸로 보였던 재련 회사가 최근에 신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분야를 이제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서 시장에서도 반응이 괜찮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한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한화하고 지분을 섞는 거예요. 한화도 재생에너지 사업도 하고 여기서 뭐 수소 사업도 하고 그러니까 고려아연이 예. 그리고 고려아연하고 하나의 미국 계열사하고 지분을 이렇게 섞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협력을 강화하겠다. 이게 트로이카 드라이브, 그러니까 사업 포트폴리오가 잘 맞기도 맞아요. 근데 요거를 사업 포트폴리오가 잘 맞으니까 협업을 하는구나라고 이해를 하는 게 한 측면이 있고 또한 반대쪽 측면에서는 한화를 이쪽으로 끌어들였을 때 한화가 누구 편이겠느냐? 최 부회장 편이지 않겠냐? 그렇겠죠. 그러면- 사업의 주체니까. 예, 그러면은 최 부회장을 중심으로 자기가 돈이 없다면 이거를 백기사들을 이렇게 끌어들여서 자기의 우호 지분을 늘리고 있는 걸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업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지분적인 측면에서. 그랬더니 갑자기 장시 쪽에서 또 지분을 사들이더라. 그러니까 최 부회장 쪽에서는 뭔가 백기사들을 점점 끌어당기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측면이 보이고 있는데 그 와중에 장씨 쪽에서도 이 지분을 사다 보니까 그러면 고려아연을 중심으로 해서 사고 지분 경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지금은 이렇게 한 번씩 툭툭 던진 거고 이게 계속된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경영권 분쟁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두 가문이 워낙 사이좋게 잘 지냈으니까 근데 그러면은 지분을 매입하려는 수요가 좀 많을 거 아니냐? 그래서 좀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림이 대충 보이네요. 네. 1949년에 고 장병희 회장 최기호 사업주가 동업을 시작한 이래로 네네네. 대단한 거네요. 그리고 뭐 영풍 뭐 문고도 있고 하여튼 다양한 그룹이죠. 그룹 영풍도. 예, 영풍 그룹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자 계열이 있고 사실 고려아연이 근데 워낙 크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냥 띄워주기 좀 아깝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도 좀 그리고 나오고 요즘 또 있었는데 재련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죠? 예. 2차 전지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해서도. 그러니까 요새 자원 얘기하면 거의 재련업이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이게 우리가 배터리 소재 얘기할 때 중국 의존도 높다는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중국에 광산이 많은 게 아니에요. 광산은 해외에 많고 재련업을 중국에서 근데 많이 해요. 여러분 이제 근데 좀 잘 생각하셔야 될 게 고려아연이 8월 한 달 동안에만 주가가 40% 이상 올랐고요. 어제도 8.56% 급등했고 또 영풍그룹 계열사들도 주가가 많이 특이하게 올랐거든요. 약세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지금 권순우 팀장이 얘기하는 거는 이거 지분 경쟁 되니까 이거 사세요 이런 얘기 아닙니다. 이거 완전 깜깜이에요. 그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지 전혀 몰라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70몇 년 지금 동업 관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2세 3세로 내려오지만 사실은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뭐 이렇게 될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깜깜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투자하시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해설을 해드리는 이런 거니까.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오케이. 공시가 나왔는데 그 공시는 그냥 지분 매입하겠다는 얘기고 그래. 이 맥락이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 해석이 되더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주가는 워낙 많이 올라가지고 저는 겁나던데. 그래요. 예. 자, 세 번째 뉴스 보죠. 그 하나 장갑차 5조 수출 기대라는 얘기예요. 이게 요즘 방위산업 쪽에서 워낙 좋은 소식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이게 그 하나 디펜스가 8월에 폴란드에 한 3조 2천억 규모의 K9 자주포 공급 계약을 맺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한 5조 원 이상 되는 장갑차 수출이 좀 예상이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제가 뉴스 보는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항상 드리잖아요. 뉴스 어떻게 봐야 된다. 그럼 이 뉴스가 왜 나왔는지, 그러니까 사실이 뭔지, 그러니까 내용이 뭐고 사실이 뭔지에서 내용상으로 보면 하나 장갑차가 5조 원 수출이 기대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런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여기에서 사실은 뭐냐면 염동환 방위사업청장이 국회에 출석해 레드백 장갑차 호주 수출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했다. 그러니까 방사청장이 얘기했기 때문에 나온 기사예요. 그러니까 호주의 5조 원 규모의 그 레드백 프로젝트는 한다가 아니고 한다가 아니고 방사청장이 그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드백 장갑차 관련한 그 수출 얘기는 이미 꽤 오래 전부터 있었던 얘기고
여기에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이 9월에 있을 것으로 보여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방사청장도 그 얘기를 하면서 레드백 장갑차를 호주에 수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 방사청장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수출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사는 사람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게 방사청장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호주가 그걸 사는 건 아니고 네네. 이 프로젝트는 그냥 진행돼 왔던 건데 그 와중에 방사청장이 국회에 출석할 일이 있었고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사실은 시장에서는 이미 다 알려진 얘기였고 그냥 방사청장이 그 얘기를 했다는 네. 게 기사인데 그러면은 정 대표님 이럴 때 주가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아, 요건 이제 얘기 나왔죠. 그때 잠깐 달렸다가 이틀 안에 다시 식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식을 때는 오르기 전 가격보다는 조금 더 높은 상황에서 유지가 되죠. 아 오르는 걸 이렇게 확신을 하면서 얘기하는 건 제주대야 이것도. 이것도 제주야. 이게 그 하나 디펜스의 레드백은 그 호주 육군용 보병 전투차 프로그램이에요. 지금 독일의 라인메탈 링스하고 최종 후보로 선정이 돼서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이게 원래 규모가 뭐 한 20조짜리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네. 호주가 이 사이즈를 좀 줄여가지고 한 5조에서 7조 정도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그 레드백 같은 경우는 K21을 기반으로 한 건데 이름이 저 호주의 유명한 독거미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레드백이. 네네네. 그리고 이 그 차가 호주의 지형이나 장병들의 체격에 맞춰서 호주의 맞춤형으로 설계가 된 제품이고 아. 그래가지고 좀 경쟁력이 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뭐 이제 대전차 비행기가 이렇게 쏘면은 네. 그거 미리 감지해서 이렇게 미리 쏘는 그런 기능들이 있어서 굉장히 신형 장비예요. 그래갖고 물론 그거는 이제 하나 디펜스는 차체만 만들고 뭐 그런 것들은 조금 외부에서 사다가 조립한 거긴 한데 네. 이게 그러니까 맞춤형으로 잘 설계가 돼 있어서 그 호주가 이제 레드백을 사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굉장히 높긴 해요. 근데 이거를 반대로 말씀드리면 네. 이 레드백은 호주 맞춤형으로 만든 장갑 차량이에요. 만약에 떨어지면 딴 데 못 팔아? 딴 데 팔 수가 없어요. 심지어 우리나라 지형에도 잘 안 맞아요. 아.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게 잘 되기를 저도 기원하고 잘 됐으면 좋겠고 잘 될 가능성이 높은 것도 맞고 반대로 이게 떨어지면은 이걸 딴 데다가 팔기에는 조금 어려운 제품이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조금 걱정이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방사청장 어제 얘기 중에 노르웨이의 K2 전차 수출하는 프로젝트도 10월에 우선 협상 대상자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스케줄 했습니다. 많다는 얘기죠. 스케줄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그냥 방산 관련해서 함께 보시면 좋은 뉴스로 그 우리의 그 고객님, 우리 형님, 폴란드 형님 네. 거기서 어제 그 여기도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총리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군사비 지출을 기존 대비 2배 이상으로 늘릴 거다. 그래서 이 뉴스 같은 경우도 이제 방위산업은 결국 국가에서 발주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방비가 늘어나는 부분들은 좀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근데 그 지금 뉴스 3개를 했는데 네. 하나그룹이 2번 언급이 되네요. 그러니까 요즘 아, 하나. 그러네. 요즘에 뉴스에 하나그룹이 굉장히 많이 회자되죠. 네. 예. 근데 그건 뭔가 액티비티가 네. 전보다 많이 늘었다거나 아니면 지금 시류에 맞는 무슨 기업 그지 예.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다라는 거니까 한 2, 3주 전에 제가 하나그룹 그 시총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하나그룹이 물론 또 하나그룹도 이 후계 구도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볼. 하나그룹 한번 김승현 회장 인터뷰 한번 하시죠. 글쎄요. 글쎄요라뇨. 그리고 이제 하나 디펜스라는 네. 회사는 이제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레드백을 하나 디펜스가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제가 예전에 그 하나 그룹의 사업 구조 개편 관련해서 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말씀하셨죠. 에어로스페이스로 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서 뭐이 뉴스를 처음 보신 분이 그럼 나도 이게 좀 어떤 건가요? 좀 찾아봐야 되겠다 해서 하나 디펜스 찾으시면 잘 안 나오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저도 뉴스 하나 좀 보탤게요. 네. 뭐 사진이 지금 나올 텐데 시진핑 그 중국 국가주석의 대관식 날짜가 결정이 됐네요. 10월 16일. 원래 11월 얘기를 했었는데 좀 당겨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다음에 뭐 에이펙 정상회담이나 이벤트가 G20 뭐 많아. 이런 것들 네.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대관식이라는 표현 자체도 되게 말이 안 맞는 거죠, 사실. 헌법을 바꾼 거거든요. 몇 년 전에. 네. 3년임 불가 헌법을 바꿨는데 이게 사실 등소평 이후에 뭐 이 헌법상 관행적으로 그죠? 뭡니까?
뭐 후진타오도 그랬고 또 장점인도 그렇고 다 10년씩 예. 꼬박꼬박 해왔는데 예. 이걸 바꾼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뭐 있을 수 있는 일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등소평이 개혁 개방을 한 지가 벌써 40년 가까이 됐는데 네. 40년 넘어갔는데 이게 이 사이에 이제 시진핑이라는 그 스트롱맨이 나와가지고 그 전통을 무시해버리고 근데 중국이 뭐 당연히 아시는 것처럼 공산당 일당 독재 국가잖아요. 네. 예. 근데 일당 독재를 넘어서 1인 독재로 가는 그런 이제 절차를 밟는 거잖아요. 이제 헌법을 바꿔서 어쩌면 종신 집권을 할 수도 있는 길을 열어놓은 건데, 근데 이 마당에 사실은 어제 우리 권수루 팀장이 고르바초프의 사망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이게 자꾸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고르바초프라는 게 뭐 글라스노스트 페레스트로이카를 해가지고 동유럽을 다 해방시킨 그죠? 예. 소련 체제에서 다 해방시킨 지금 사실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는 건 우크라이나는 그때 소련이었어요. 맞아요. 사실은 네네. 그죠? 그런데 그 후계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거기서 쭉 연장선상에서 집권을 한 푸틴은 이연임밖에 못하는 헌법을 유지시키면서 총리를 했다가 다시 들어와가지고 지금 세 번째 임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마 이거 계속할 거라고 보여지는 거죠. 네. 푸틴 대통령이 YS 때도 대통령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때 네. 그런데 그 고르비에 의해서 해방된 우크라이나 사실 러시아 민족의 기원이라 그러잖아요. 키예프 공국 그죠? 네. 여기를 침공해서 지금 벌써 6개월 이상 전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80년대에 일어났던 어떤 개혁 개방 이런 신냉전이 냉전이 무너지고 대땅트 시대가 열리고 그게 경제적으로 세계화라는 어떤 조류를 타고 전 세계가 사이좋게 지내는 시간이 이제 거의 끝났구나. 경제적으로는 세계화고 그죠. 그래서 이런 국면을 상징하는 몇 가지 사건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제 눈에는 이제 푸틴, 시진핑, MBS가 보이는 거예요. 아, 푸틴 스트롱맨이죠. 네. 시진핑은 이제 대관식을 한다 그러죠. MBS는 나라가 자기 거잖아요. 사실 사우디가 왕국이니까. 아람코도 자기 거도 네. 자기 거고. 근데 이 세 사람이 되게 중요한 걸 갖고 있죠. 천연가스를 갖고 있고 오일을 갖고 있고 핵심 미네랄 및 부품 소재를 제조. 갖고 있거든요. 예. 시진핑은. 그래서 여기 세 명이 굉장히 강한 연대를 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잖아요. 원래 MBS는 미국 편이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하고 사이 굉장히 안 좋고 이 스트롱맨 세 사람의 대척점에 누가 있냐면 바이든 또 프랑스의 마크롱, 독일의 슐츠, 일본의 뭐 총리 또 기시다 총리. 기시다도 있고. 근데 다 지지율이요 지금. 다 낮아요. 지지율이 50% 되는 지지율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바이든도 지금 11월 뭐 중간 선거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영국은 지금 총리가 거리 상태나 마찬가지죠. 그만두는 그쵸. 거를 이제 바꾸려고 하고 마크롱은 지난번 총선 때 여당 의석을 100석을 잃었죠. 그렇죠. 그죠? 그것도 극우정당한테. 네, 이겼죠. 거기다가 뭡니까 메르켈의 후임으로 들어온 숄츠는 리더십이 지금 굉장히 약하죠. 일본도 지금 반짝 인기였다가 갑자기 또 추락하죠. 네. 우리 한국도 사실은 뭐 지지율이라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 서방 세계를 비롯한 자유민주 진영은 너나 할 거 없이 대부분 지금 그 정권의 어떤 정부의 어떤 지지율이 굉장히 낮은 상황이거든. 근데 그 지지율이 낮은 이유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인플레이션이라고 보입니다. 그렇죠. 인플레이션은 서민 생활에 굉장히 그 침해를 하잖아요. 네. 그 인플레이션은 누가 만들었냐면 푸틴과 시진핑과 MBS가 만든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에 또 겹친 게 에너지 전환의 문제가 생겼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큰 변화. 그러니까 화석 연료에서 그렇지 않은 이 재생에너지 쪽으로 전기차를 비롯해서 풍력 뭐 다 전환하고 있는 와중에 이런 일들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보복 소비와 공급 부족 이게 겹쳐서 나온 인플레이션이 네. 어쩌면 굉장히 복잡다단한 해법을 가질 수밖에 없는 장기적인 과제일 수도 있겠다. 에너지 전환도 겹쳐 있고 이런 스트롱맨들의 결합도 있고 그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신냉전 블록화가 진행되면서 서로 하모니를 이루면서 사는 사회가 아니고 서로 갈등하는 이런 국제 질서로 가는 길목이라면 네. 거기서 파열된 이 인플레이션의 문제라는 게 쉽게
그냥 경기 사이클과 물가의 사이클, 금리 정책 이런 걸로만 해결될 문제인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되는. 어쨌든 10월 16일이 되면 중국은 이제 일당 독재 국가에서 1인 독재 국가로 가는 길이 열렸는데 정치학 개론 첫 페이지에 뭐가 나오냐면 액튼경이 얘기한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 그러죠. 절대 부패하는 나라의 경제는 절대 번성할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국과의 비즈니스 저번에 뭐 손절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런 것들도 한번 우리 투자단에서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한 그런 뉴스라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우리 김프로님의 네. 시진핑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돋보였던 오늘. 중국 못 들어가겠는데. 정 대표님 전화 한번 해주세요. 네, 제가 한번 전화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뉴스 3플러스 그리고 우리 김프로님의 뉴스피까지 저희가 한번 쭉 들어봤고요. 이제 박병창 부장님 한번 모셔볼까요? 네, 우리 권수리 취재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길을 잘 하시는 분들, 이미 그 길을 알고 있는 분들은 내비게이션 진짜 잘 써요. 쫙 펼쳐본 다음에 탁 한 다음에 여기 새로 도로 난데 이런 식으로 가지 않아요? 드디어 3프로TV에서 오건영 부부장의 경제 강의가 출시됐습니다. 가끔씩 택시 운전기사님들이 가려고 그쪽 가지 마시고 일로 가시라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네, 그게 저는 포인트라고 봅니다. 저는 저 같은 사람들을 그렇게 쓰셔야 된다고 봐요. 이 사람이 하고 있는 로직,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앞에 일어나는 이슈들에 대해서 정리해 주는 거 있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제시해 주는 뷰 같은 것들, 이런 시나리오들, 이런 것들을 좀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전문가들을 쓰시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그 사람이 주고 있는 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종합적으로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사람들은 그 길에 대해서 가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3프로TV 경제대학 오건영의 경제를 보는 눈 신규 출시 기념 8월 31일까지 얼리버드 특가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을 확인하십시오.